친구 관계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30대, 40대 되면서 자각이 돼요. 혼자가 제일 편하네. 외로움과 심심함이 참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하고 불행해지면은 친구가 다 소용이 없거든요. 우울하고 불행해진다는 거는 친구가 많다, 적다랑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제 어린 시절 환경이 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어린 시절 환경을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냐 아니냐, 또 부모를 나눠볼 수 있어요. 학대자냐 학대자가 아니냐. 만약에 부모가 학대자였다, 그럼 그거는 커다란 트라우마로 무조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대의 의미는 조금은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어렸을 때 나를 때리고 굶기고 내버려 두고 욕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과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주고 달래주지 않고 언제까지 우나 지켜보는 거를 이제 학대로 볼 거냐 아니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아닌 진짜 명확한 학대, 범죄의 피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평생을 두고 기억에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평생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잊지 못하고 계속 상처받는 거는 이제 성추행이에요. 몇십 년 전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20대, 30대인 여성분들도 뭐 3살, 5살, 7살일 때 이복 오빠, 아니면은 진짜 아주 드물게는 친오빠, 뭐 삼촌, 그런 분들한테 성추행을 당한 커다란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차적인 고통은 또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은 그 역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됩니다. 아닐 거야 라고 하진 않더라도 또 어떤 어머님들은 맞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들은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의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무리 그분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살아있는 한은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대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살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안 풀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은 주르르륵 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부모님이 그때 이런 선택을 나한테 하지 않았더라면, 나한테 좀 더 내 아이 공부에 신경을 썼더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에서 원인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누가 뭐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누가 뭐라고 하기에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서 원인을 갖다 찾게 되진 않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또 행복하다는 어린 시절 역시 그런데 또 주관적인 게 작용을 해요. 현재가 불행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로 기억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엔 적어도 어린 시절이 현재의 불행을 위로해 주니까 낫지요. 그런데 이 학대를 제외했을 때 사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모가 아니라 동네예요, 동네. 지금은 다들 도시에 살면은 딱 끝나고 나면은 뭐 동네 애들끼리 노는 거 없고 다 뭐 어린이집 가서 모이고 유치원 가서 모이고 어디 가서 모이고, 그래서 많이 얕아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냐가 의외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냐에 따라서 나는 나를 갖다 초등학교 때부터 윽박지르는 못된 애를 만나게 될지 착한 애를 만나게 될지도 달라지고, 또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무리 성공해도 굉장히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라는 거를 갖다 자기 마음속에서 수치심의 근원으로도 기억하고 우월감의 으로도 기억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진짜 막 벌벌이를 얻게 됐지만 이렇게 꼭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땐 강남에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유, 어렸을 때 강남에 살았다는 걸 이 나이 들어서 얘기하니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어린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다는 게 그래도 그분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지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 서울이나 도시에 와서 살기 전까지는 본인이 살던 동네를 본인은 그렇게 나쁘게 기억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서울이나 도시에 이렇게 와서 살고 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전 원래 어려선 지방에서 살았어요.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린 시절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자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학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받았던 아픔 혹은 기쁨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엇갈려서 어떨 땐 중요하게 내 마음에 작용을 하고 어떨 땐 까맣게 잊어먹고 살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평균인 부모와 살았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어렸을 때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 동네라고 하는 게 내가 살았던 집, 내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 분위기, 예를 들어서 윗집, 아랫집, 옆집이 맨날 아줌마가 치고받고 누가 싸우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 우는 소리 나고 하는 동네에서 사는 거랑 아닌 건 다르잖아요. 통틀어서 사실은 우리 부모가 평균인 분이시잖아요. 동네가 주는 영향이 부모님이 주는 영향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초등학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년 시절 안정적인 부모한테서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안정적인 부모한테 사랑받는 게 과연 나이가 들어서의 기질까지 어떤 좌우를 하느냐.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보통 유전학을 연구하고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별로 영향 없어요. 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정신분석을 하거나 심리를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가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에 맞는 논문을 막 들이대고 저쪽에서는 저쪽에 논문을 막 들이대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되지요. 어려서 안정적이고 사랑받는 부모한테 자란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내가 20살이 됐을 때 50살이 된 내 부모도 안정적이고 날 사랑해줘요. 내가 60살이 되잖아요. 우리 부모 90살이 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나를 안정적이고 사랑스럽게 키워준 부모는요, 90이 돼서도 60인 자식한테 사랑스럽고 안정적으로 대해줘요. 어렸을 때 내 기억에 남을 정도로 나를 혼내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부모님이 내가 20살 되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엄청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해주는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는 했으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상처라고 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하는 거지요. 문법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거를 과거 진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현재 진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도 진행형이었고 현재에도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5살, 6살, 7살 때 부모님한테 굉장히 사랑받았다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우리 부모님 이혼한 다음에 한쪽 부모님 사라지고 남은 한쪽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알코올 중독돼서 맨날 주사 부리고 그러면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어딘가로 다 나한테 잘해줬던 부모님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 좋은 부모님이 지금도 좋은 부모님이니까 영향을 갖다 현재 진행형으로 주고 있을 수 있다. 일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괜찮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인생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적어도 부모님 탓을 못 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좋으면서 나빠요. 부모님 탓을 못 대니까 다 내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고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탓을 갖다 할 수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지요. 부모님한테 어려서 힘들었던 생각하면 또 괴롭지만요, 다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나는 다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비극 속에
그나마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탈출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이 힘들고 괴롭게 한 분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면 이게 낫겠어? 바뀌겠어? 과거가 지워지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을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요, 빨리 치료받으러 오면서 또 그러시지요. 전 우울증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요새 이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갖다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삶을 살면서 또 달라지는 점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보통 어린 시절이 행복하고 좋잖아요. 물론 우리는 드라마에 나오듯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엄청 행복한 집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이혼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받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불행한 과거를 지녔고 그 불행한 과거의 한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우리 부모님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선상이 다르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행복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집이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하는 기복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렸을 때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불행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주고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는 거지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괴로운 이런 상태예요. 네, 이런 상태. 다 잘 됐지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요, 누구를 만나면 내 힘든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이 상태에서는요, 이 고통이 나의 자아 정체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살아가는 힘이지요. 그래서 너네들은 편하게 살아서 세상이 어떤지 몰라.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안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사는 세상이랑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 때때로 이 고통이 나한테 나는 괴로운 삶을 알고 극복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도 된다는 거고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난 왜 이럴까? 왜 과거에서 못 벗어나지? 하고 나를 비난하는 대신 그런 나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나 스스로라도 좀 쓰담쓰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에서는 남들은 뭐 나보고 자격지심이라고 하고 뭐라고 떠들어대건 말건 간에요. 나는 내가 이런 큰 고통이 있는데도 살아간다는 거, 너네가 모르는 삶의 애환을 알고 있다는 거로 나는 우월감을 느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 어떤 생각이 난다는 거는 우리 뇌 전체에 있는 뉴런이 어떤 방향으로 흥분했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요. 우리의 뉴런이 다르게 흥분하고 다른 방향이 되면 그 생각은 안 나고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인간은 매번 하는 거를 갖다 더 잘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하려면 힘든 거는요. 근육이 발달 안 돼 있어서도 있지만 뇌가 왼손을 쓰는 뇌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공평하게 매번 왼손을 쓰시던 분이 오른손을 쓸 때 힘들어지시는 이유 역시 그분의 오른손을 담당하는 뇌가 왼손이 하던 일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내가 그리고 진짜 우울하고 힘들고 극단적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게임도 못 하겠고 유튜브도 못 봐요. 그러면 게임도 못 하겠고 유튜브도 못 보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상태예요. 그런데 때때로 며칠에 한 번 생각나고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요게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은 요게 이제 일부가 되지요. 일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꾸 도지는 거예요. 건드린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생각하면은 내일 생각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요 트라우마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였던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별로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이라는 거를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처리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바꿨어, 저렇게 생각하기로 바꿨어,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가 진정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안 되면 해결된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고민하던 많은 거를 떠올려 보세요. 한 30대인 여러분들이. 기억도 안 나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부분이 나의 삶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아주 작게 되도록 내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마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읽고 뭐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가능하면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지내다가 보면은요, 트라우마는 우리한테 조금씩 조금씩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나이를 먹어서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진짜 죄송하지만 40대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이에요, 술. 술 계속 먹으면 간이 상한다 그러지요. 술 계속 먹으면 많은 분들은 뇌가 상하는 생각을 안 해요. 또 술을 계속 먹잖아요. 20대에는 똘똘하던 사람이 40대가 되면 정신없고 좀 산만하고 좀 이상해져요. 술 생각만 계속 나고. 그래서 30대까지는 버티지만요. 40대인데 진짜 매일 소주 서너 병씩 계속 먹는 삶을 살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소주 서너 병씩 먹고 산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잡았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이혼하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혹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점점 더 고립되고 내 주위에는 같이 술 먹고 취하는 이상한 친구들만 남고 그렇게 돼서 삶이 점점 엉망이 되고 사람도 달라지지요. 또 40대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또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은 보통은 10대에도 오고 20대에도 오고 30대에도 와요. 보통은.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살면요, 우리는 단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다 우울증에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원히 살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면 꼭 한번 걸리게 되는 게 있어요. 암이에요. 암도 영원히 살면 다 걸려요. 자, 비슷하게 우울증은 우리를 성격이 바뀐 거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우울증이 되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옛날에는 이거 해줘? 그럼 이거 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 해줘? 그러잖아요. 이거 해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왜 내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그러던 사람이 화도 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결혼 안 하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나이 42살에 결혼해요. 우울증 걸려서 그냥 막연히 미래가 너무 외롭고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하고 우울증 낳고 나서 이혼하지요. 혹은 우울증 낳고 나서 이상한 사람하고 이혼하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40 넘게 되면은 우울증 걸리면은 매년 걸리는 분도 있고 3, 4년에 한 번 걸리는 분도 있지만 3, 4년에 한 번 걸리는데 한 번 오면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치료 안 받잖아요. 우울증 기간 동안만 그 사람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40이 넘어가면 왜 또 사람이 바뀌냐?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섭식장애 교과서를 보잖아요. 섭식장애 교과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모가 너무너무 통제를 많이 하면은 아이가 반항할 수 있는 게 먹고 토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섭식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옛날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토하는 거는 부모의 애정을 갖다 거부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고 나서 토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부모를 거부한 데서 오는 죄책감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근거된 논문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요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새는
우리가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는 우리의 식욕을 조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배고픈 걸 잘 견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굶어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걸 못 견뎌요. 어떤 분들은 배부른 거를 못 느껴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토할 것 같아요. 사실은 시상하부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섭식장애가 생기게 되고 부모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부모의 철저한 감시가 시작이 돼요. 하루 종일 토하나 안 토하나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로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지금 섭식장애인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잖아요. 이러면 이 말하면 욕먹을지 모르는데요. 좀 토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안 생겨요. 진짜예요. 토해서 목구멍이 식도가 파열되는 거 매우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술 먹고 매일 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의 삶은 엉망이 돼요. 그때부터 부모는 창피한다고 생각해서 밖에 사람들도 덜 만나요. 네 자식 뭐하니 물어볼까 봐. 그러면서 서로 부모와 자식은 상호 감시에 막 난리가 나요. 지금은 줄었지만 옛날에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위고비가 치료하고 있는 위대한 질환은 섭식장애예요. 섭식장애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렇지요. 왜 몸매가 정상인 사람이 위고비를 맞아야만 되느냐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섭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내 몸이 살찐 것이 계속 보여요. 그런데 위고비를 맞으면요, 내가 그래도 내 체형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고비를 맞음으로써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돼요. 어느 이상 안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고비로 인해서 이 땅에 섭식장애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식이 살인을 저지른다. 너무 끔찍한 얘기지요. 부모의 삶은 완전히 성격이 바뀌고 망가져요. 자식이 몇 번 사기를 쳐서 부모 돈을 전부 등골을 빼간다. 사기도 친돈 갚아주느라고. 그래서 40 이후에 자식이 부모의 삶을 망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좋게 바뀌는 경우는 없느냐? 성인이 되고 좋게 바뀌는 경우는 없느냐? 있어요. 왜냐?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18살에서 멈춰요. 요새 뇌 연구자들은 자꾸 연구를 하면서 뇌의 변화가 25살쯤까지는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의미가 뇌세포가 더 생기거나 뇌세포의 위치가 변동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툴이 성립이 돼야 되듯이 우리 뇌세포의 어느 세포와 어느 세포가 더 빨리 동시에 움직이고 어느 뇌세포와 어느 뇌세포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어느 뇌세포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미세 조정이 튜닝이 25세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으셨던 분들은요, 25세쯤 되잖아요. 여전히 싫은 건 많지만 과거처럼 과 다르게 사람들이랑 말 잘 걸게 되게 바뀌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산만하고 정신없었거든요. 25세쯤 되니까 다시 수능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수능 봐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 중반기, 그런 다음에 25세가 돼서 하드웨어가 바뀌더라도 그거를 깨닫고 내가 탑재해서 바뀌게 되는 건 한 30까지 이어지겠지요. 30살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슬프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의 뇌의 최고 하이 펑션은 고3 때 발휘가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명문대를 가요. 근데 그 이후에 뇌의 변화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성취에 맞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왠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2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평범해진 것 같아.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드물게는. 그러나 대부분은 25세까지 좋아지는 쪽이에요. 어릴 때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릴 때 성격이 잘 안 바뀌어서 그래요. 대부분은 내향적인 분 있잖아요. 내향적인 분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내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애들이랑 많이 치면 겁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살 때도 그러고 2살 때도 그러고 3살 때도 그러고 4살 때도 그러고 10살 때도 그러고 15살 때도 그러고 40살 때도 그런 거죠. 어렸을 때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요. 그냥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내향적인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기는 해요. 어떤 분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외향적이었어요. 오히려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없이 다 재밌게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2 때부터 내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아니에요. 이 엄청난 게 활발하면 과잉 활동이라 그러거든요. 과잉 활동이 중학교 2학년 때 10명 중에 7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게 요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막 애들이랑 맨날 싸워서 문제가 되는 애들 중에서는 ADHD 애들이 꽤 많아요. 높은 활동성이 있으니까 욕심이 많아서 애들 장난감 갖고 나면 자기가 뺏어야 돼요. 충동성이 있으니까 근대 하나 갈겨요. 그러고 나서 그 부주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야단쳐도 금세 잊어먹어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요. 그런데 이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높은 활동성이 줄어들어서 좀 철이 든 것처럼 보여요. 10명 중에 5명은 남을 때리는 충동성이 사라져요. 반대로 10명 중에 3명은요. 똑같죠? 3살 때도 똑같고 4살 때도 똑같고 5살 때도 똑같고 10살 때도 똑같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애들한테 화내는 분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자기와 안 놀아주니까 본인은 따돌림을 받은 게 돼요. 이해가 가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걔랑 놀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그대로 살게 되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사람들이랑 싸우죠. 그래서 뇌의 일관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같이 있으려면 기분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게 그러실 거예요. 아, 같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안 만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는데 왠지 내가 기분이 좋고 주위에서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그냥 만나요. 같이 있으면 기분 나쁘고요. 주위에서 걔 이상한 애잖아. 그럼 안 만나요. 같이 있으면 난 좋아요. 주위에서 다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나는 안 만나기도 하고요. 만나면서도 마음이 캥겨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게 욕하고 때리고 그런 불편한 감 없어 안 만났죠. 왠지 묘하게 불편해요. 근데 주위에서는 다들 제 괜찮은 애고 저런 애 친구로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의대 가고 뭐 변호사 된 건 아니더라도요. 잘난 친구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럼 왠지 기분 나쁘지만 걔랑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죠. 또 때때로는 친구 사이에서도 약간 안 만나주고 수틀리잖아요. 난리치는 애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만나주거든요. 뒤끝이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협박이지요. 그래도 또 만나게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진짜 하이퍼 펑션이에요. 난 진짜 끝내주게 익스트림한 것만 좋아해요. 짜릿짜릿하고. 그런데 보통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그걸 할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걔하고만 해야 돼요. 근데 걔는 인간성이 파탄이에요. 만나면 기분 나쁘지만 그 즐거운 쾌락의 순간을 위해서 계속 걔를 만나야 돼요. 보통 끝까지 가는 술 친구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교류가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에 따라 달라요. 아주 극단적인 나이부터 얘기할게요. 80대가 되시잖아요.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면은 친구와의 교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80대는 그래요. 50대에서 60대가 되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맨날 직장에서 만나던 사람들이 동료이면서 친구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다 친구라고 하는 게 순수 100% 나의 어떤 이익이나 세상만사하는 관계 없는 것만 친구는 아니거든요. 친구이지만 또 이해관계도 있고, 친구이지만 같이 일하기도 하고, 친구이지만 서로 일 맡기기도 하고, 친구이지만 같이 만나서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니까 동병상련을 나누면서 정보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60대 되고 현업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나의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해요. 그러나 과거에 하던 일이랑은 달라지고 과거처럼 모여서 하던 일이 아니에요.
그럼 급격하게 친구가 줄어요.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30대, 40대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는 저는 남성분들도 나중에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때가 오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여성분들이 육아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친구들과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결혼한 친구들은 맨날 만나면은 자기 애 얘기만 하거든요. 결혼 안 한 친구는 듣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엔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 애거든요. 맨날 걔 이쁘다고 얘기 듣고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는 조금 덜 만나게 되고요. 그중에 이제 같이 아이 나이가 비슷하게 되면 만나요. 대신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어린이집 학부형, 유치원 학부형, 초등학교 학부형이 이제 차지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사도 많이 다니게 돼요. 결국 친구라고 하는 게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나게 되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나는 친구들은 결국은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요. 근데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가면 나는 그 친구들 만나기 어렵지요. 그러나 사실은 동네를 떠나도 그 친구들 만나기 어렵거든요. 뭐 동네를 떠난다는 게 내가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거만 생각하지만 그 확률은 낮고요. 강남에 사는 자녀들의 상당수는 결혼하면 강남에 못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동네가 멀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각자가 만든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우린 다 친하게 되는데요. 누구는 대기업 다니고 누구는 가수 됐는데 둘이서 친하게 지내기는 아무래도 어렵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거랑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애초에 삶의 전반부를 갖다 나는 친구를 못 사귄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나는 친구 관계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30대, 40대 되면서 자각이 돼요. 혼자가 제일 편안해. 그러니까 친구 없이 지내요. 그러나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 의심을 가져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또 반대의 부류는 뭔가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외향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외향적 긍정적과 외향적 부정적과 내향적 긍정적과 내향적 부정적 전부 가능해요. 결국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랑 내향적 외향적은 별개의 변수란 거예요. 외향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하고 있어야만 되는데 항상 기분 나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러나 회사가 됐던 동문회가 됐건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자기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싫어하지만 앞에서 뭐라고 안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점점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다들 나를 싫어해서 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거나 단톡방 어디 또 다른 데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이제 폭파하면서 사세요. 평생을. 그래서 집단 폭파 전문가로 이제 사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나이 드니까 친구가 점점 없어져.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 클럽 가야 되고 매일매일 모임이 있어야지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분한테 우리 인류 진화가 맡긴 임무예요. 뭐냐, 소문을 퍼뜨려라. 너로 인해서 모든 소문이 빨리 퍼져질 거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친구가 있어야만 돼요. 친구가 없으면은 되게 심심해지는데요. 그분들의 심심함은 거의 외로움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과 심심함이 참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혼자 있으면은 스마트폰 보고 뭐하고 시간이 가는데 이분들은 누구랑 전화를 하건, 누구랑 카톡을 하건, 누구랑 대화를 하건, 모임에 있지 않으면 심심해요. 이분들이 혼자 있게 된다는 거는 이분들한테 끔찍한 재앙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친구 관계라는 게 되게 싫고 거북한 분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는 뭔가 하면은요. 내가 한번 새벽 1 시에 걔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1 시에 전화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귀찮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삶이 더 완전해지고 즐겁고 친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엄마 혹은 아빠는 아까 얘기한 반대쪽인 거예요. 소문을 퍼뜨려라. 부녀회장이신 거예요. 나는 이제 친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엄마 아빠가 부녀회장이나 동창회장 타입이잖아요. 동창회 총무 타입이잖아요. 계속 자식한테 얘기해요. 너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친구가 없어서 어떡하니? 자식은 공부 잘해서 의대 갔는데도 부모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의심에 시달리지요. 그러나 내가 편하면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무조건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인정받아야지만 내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그게 능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 능력이 안 되는데 인간관계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들어드리지요. 요새는 초등학생을 요새도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6년 내내 반장 선거 나가고 떨어지는 애들. 반장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의 인정을 받고 다 지내고 싶은데 애들은 걔가 반장으로서의 인간관계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뜨려요. 요새는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 이제 저절로 되지만 과대표 나와서 맨날 떨어지는 친구. 그 친구는 나는 인간관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걔가 과대표가 되면은 진짜 나대기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인간관계에 자신이 원하는 거보다 자신의 대인관계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수를 채워넣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그 사람 주위에서는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물이 채워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굉장히 연연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약해졌을 때예요. 돈이 없어지건, 직장을 잃게 되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되건, 이혼을 하게 되건, 우리는 약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댈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요, 특별하게 나한테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는 특별하게 기댈 사람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남한테 용기를 줄 수 있고 남한테 받침대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인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옛날에 집단 심리 치료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집단 심리 치료자가 갖춰야 될 자질 그래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기억하게 되면은 일단 분석적이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면서 공감을 잘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면서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러나 두려움에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쭉 읽다가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비슷하게 남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남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약해지게 되잖아요. 나는 나한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갖다 막 찾아 나서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게 되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매달렸다가 이 사람이 아니구나 싶으면 얘는 썩은 도끼였잖아. 그러다 딴 사람한테 매달리고 얘도 썩은 도끼였잖아. 그럼 딴 사람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내가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매달리지 않게 되지요. 친구가 많아도 늘 우울하거나 불행한 분들도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우울하고 불행해지면은 친구가 다 소용이 없거든요. 우울하고 불행해진다는 거는 친구가 많다 적다랑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알거지가 되면 우울하고 불행해지지요. 그러면 친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3년에 한 번씩 나한테 돈을 갖고 떼어 먹으면 불행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분들은 친구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항상 행복해 보이냐 하면은요. 인간은 행복할 때만 누구랑 같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저께 걔 봤을 때 웃고 떠들고 잘 지냈는데? 왜 그러냐? 새벽 3시에 그분은요, 낮 2시에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분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땐 괜찮은데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반대급부로 공마음이 밀려와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고 계속 혼자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살게 되잖아요. 인간은 집중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우리는 아무 거에도 집중하지 않겠지요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잠을 자더라도요. 1시간 20분에 한 15분 정도씩 꿈에 집중해요. 꿈꾸는 동안은 꿈에 집중하지요. 자, 집중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갑자기 꾸버덩 졸면서 의식이 사라졌어요. 난 집중 안 한 거예요. 내 집중은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애가 뭔가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여요. 걔를 보느라고 선생님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난 선생님한테 집중을 안 한 게 아니라요. 나는 얘한테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집중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친구가 있어야 괜찮으신 분들은요. 인간이 있을 때, 인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온전히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괜찮으신 분들은요, 일단 사람들한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1, 누구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 혼자 있더라도 재밌게 지내거든요. 책도 읽고, 뭣도 하고, 어떤 분은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후다닥 간대요. 결국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도 관계가 돼요. 어떤 분이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적인 사람은 옆에서 도와준다 그래도 싫어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근데 독립적인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독립적이고 무능력하잖아요. 일을 다 망친 다음에 딴 사람들이 수습하게 만들어요. 의존적인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안 되면 부탁하니까. 그런데 의존적인 분들은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부탁해야죠. 너 이리 와서 이거 좀 해줄래? 너 이리 와서 이거 좀 해줄래? 너 이리 와서 이거 좀 해줄래? 혼자 있을 수가 없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독립적인 분들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이 능력이 경제적 능력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내 생활을 읽을 수 있는 독립적 생활 능력이 있고, 그런 다음에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 내 입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인간과의 대화라든가 인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나는 없어도 된다. 그럼 이분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제일 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2-3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주말에는 계속 혼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주말에 계속 밖에 나가야만 되면 맨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요. 모임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모임에 안 가면 돼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는 건 내가 즐겁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크면은 나는 그 모임에 안 가면 되지요. 대신 그 모임에 내가 가는 이유가 그 모임에 도장을 찍어야만 된다는 나의 어떤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은 어떤 모임이 있어요. 10번 모임에 참가하면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1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싫은 사람 때문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심리치료비를 100만 원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거 안 가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이 100만 원을 갖다 그 모임에서는 기쁨이라는 거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어떤 사람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모임이 주는 이익이 이 사람이 주는 손해를 갖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주는 피해가 그 모임에 있는 이익보다 더 커버리잖아요. 그건 나는 알아서 못 가게 돼요. 괜히 꾸부정 늦게 되다가 버스 타는 시간에 늦게 돼서 늦게 가게 되건 일찍 나오게 되건 그 모임에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안 가게 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1시간 내내 있었을 텐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나는 15분 늦게 갔다가 연락받고 나서 15분 일찍 나와서 조금만 있게 되든가 그러게 되지요. 그러나 이게 친구들 모임이 되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부터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을 땐 나가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애랑 둘이서 만나면 돼요. 친구가 넷이에요. 넷 중에 하나가 너무 모이기만 하면 나를 놀려대서 싫어요. 그러면 나는 얘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랑 만나자고 한번 해봐요. 나머지 친구들이 나랑 만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사실 얘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땐 좀 고민해 봐야지요. 사실은 나를 더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이 얘만 빼고 만났다가는 얘한테 후폭풍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싼 데서 밥 사준다 그러면 또 다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만 빼고 만나면 되고요. 그러나 나의 성격 자체가 1대1을 좋아하는 건데 이게 유일한 모임이었다 그러면요. 그 모임에서 나하고 굉장히 말이 통하는 친구만 1대1로 만나면 되고요. 1대1로 만나면 되는 거고 나는 그 모임에는 안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게요.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서 이상형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 머릿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뭔가 하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금은 침묵도 하고 무거운 듯한 사람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잖아요. 엄청 잘생기거나 엄청 아름답지 않으면요. 내가 지겨워서 답답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와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다르지요. 나는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와 내가 실제로 친구가 되면은 즐거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엔 다 이런 사람밖에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내 주위에는 좋은 친구가 없지 하잖아요. 사실은 그 좋은 친구는 헛개비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헛개비를 깨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항상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를 갖다 생각해주는 친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나만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럼 나는 뭐가 되냐 하면은요, 난 착취자가 돼요. 걔는 희생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다들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완벽하게 척추만 할 수 있는 친구를 나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되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은요. 헛개비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그냥 보면은요. 기대치가 조금 낮은 분들이 잘 지내요. 우선 대인관계에서 그렇지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모든 거에서 우리는 약자가 되어야만 돼요. 직장 다닐 때는 그냥 한 직장에서 쭉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막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그게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그 남들이 나를 존중하는 게 덜해졌어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존중하는 게 더해졌다는 애초에 기대치가 낮은 분들은 이만큼만 하면은 나에 대한 존중이라고 여겨지게 되는데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만큼 해야지 나에 대한 존중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주위에서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노후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어떤 분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대우해주고 이 정도 존중해줘야 돼 하는 거에 있어서 기대치가 낮으면은 일단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어요. 그런 다음에 또 기대치라는 거는 또 어떤 점이 있냐 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대치가 낮으신 분들은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셨던 분들은 나의 삶이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요. 또 몸도 조금씩 약해져서 옛날에 되던 게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낮으신 분들은요, 나이가 드니까 다 이런 거지 하는데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은요,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유지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하고 괜찮은 거라는 거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대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대치가 낮으신 분들은 노년이 되면서 조금씩 쇠약해져 가고 조금씩 내가 약해지고 내 존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는 반면에 기대치가 매우 높으신 분들은 계속 내가 나이 들어서 나를 갖다 누가 무시한다. 내가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나를 갖다 무시한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져서 약해지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면서 괴로운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시지요.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하기에 좋은 취미 활동은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5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노후에 축구를 권하진 않지만요. 그분은 축구를 갖다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다가 보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 60, 내 나이 50까지 내가 안 한 거는요. 결국은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전에 나한테 맞았던 건 계속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뭐가 됐든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시던 분은 나이가 들어서 운동의 종목을 바꾸더라도 본인의 체력에 맞게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의 종목을 바꾸시면서 운동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력이 낮아지는 거에 맞는 운동으로 전환하셔야 되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배우는 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저것 옆에서 보기에는 아니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배우러 다녀 하지만 뭔가 그게 그분들한테는 좋은 취미가 되겠지요. 평생을 살면서 본인의 가장 커다란 취미가 집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돈 모으신 분들은요. 남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해야 하더라도 계속 돈 벌고 돈 모으는 게 그 사람한테 좋은 취미겠지요. 그래서 저는 노후에 맞는 취미는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취미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냥 쉬는 거, 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노후에도요, 그냥 옆에서는 그냥 취미 활동 하시면서 쉬세요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왜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게 맞겠지요. 결국은 돈이 안 되는 걸 하면은 다 심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가 됐든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평생 내가 멀리하던 취미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뭐가 되었든지 계속 돈 버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게 그분한테 제일 좋은 취미 생활이겠지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요. 저는 일단 부모 자식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자식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럼 우리는 내가 부모이고 자식이 자식이었을 때 인간관계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70일 때 100세 어머니와의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잘 모시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내 나이 60인데 85세, 90세 되셔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치매에 걸리는 어르신들과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결국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다 인간관계인 거예요. 결국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때의 인간관계.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과의 인간관계는 중요하고요. 자식과의 인간관계는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식한테 의지하는 바가 있게 돼요. 그런데 자식과 부모의 어떤 역학은 반대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이 어리고 내가 30, 40대였을 때는 맨날 자식이 나한테 물어봐요. 이것저것 귀찮을 정도로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때로는 짜증도 냈지요. 이건 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한 30, 40대고 그래도 내가 50, 60대, 뭐 60, 70대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자식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관계가 되지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갚아줄게 했을 때 자식은 제일 기뻐한대요. 빚을 갚아준다 그랬을 때. 빚을 갚아준다 그랬을 때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그동안 나이 40까지 맨날 싸우면서 부모님 욕하다가도요. 부모님이 나이 40에 한 3억 빚 정도 갚아주잖아요. 갑자기 다들 한 일주일은 효자가 된대요. 그러나 며칠 안 가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부모님은 자꾸 물어보게 되세요. 얘야, 이 스마트폰에 왜 이 소리는 계속 나는 거니? 요번에 뭐 다 얘기하니까 얘기해도 돼요. 텔레비에서 자꾸 쿠팡 하는데 난 그럼 뭐를 바꿔야 되는 거니? 내 휴대폰 해킹당해서 이거 하려는데 네가 좀 해주지 않으랴. 자꾸 반대인 거예요. 이제는 자식한테 자꾸 귀찮게 부탁해야 돼요. 잘해주는 자식도 있지만 다들 이것도 못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내심 해달라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질질질질 끌다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말 그대로 자식한테 의지하게 돼요. 차에 타야 되는데 그 차가 높은 차면 오르지 못해서 자식이 이렇게 부축해야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잔소리했지요. 이제 자식이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엄마, 약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또 중풍재발하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 이 물건은 왜 여기 여태 놓으세요? 이거 버리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랬거든요. 또 쓸데없는 거 버리라고. 맨날 자식들이 부모님만 보면 쓸데없는 거 버리라 그래요. 왜 이건 안 버려? 왜 저건 안 버려? 그렇게 돼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점점 부모가 자식이 강자가 되고 부모가 약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노후에는 진짜 많이 중요하지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관계를 저한테 고르라 그러면요. 나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100명의 좋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1명의 나쁜 인간관계 때문에 재산을 말아먹게 되면은 노후가 확 틀어지지요. 그래서 사람을 참 잘 가려서 만나야 되는 게 노후인 것 같아요. 자식이 결혼하거나 나이가 든 후 자식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결혼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따로 살아서 그래요. 이미 자식이랑 나랑 따로 살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요새는 더군다나 오피스며 뭐며 원룸이며 비싸잖아요. 부모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사니까 당연히 멀어지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골치 아픈 일 있다가요. 한번 지방이라도 여행 가보세요. 골치 아픈 게 덜 생각나요. 멀어지면은 덜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자주 보면 자꾸 생각나거든요. 같이 살았을 땐 매일 봤잖아요. 지금은 매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래도 자식은 이미 부모님이랑 충분히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식이 결혼하면서 이제 아내와 지내는 시간 혹은 남편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자식이랑 남편이나 아내와 지내던 시간을 어차피 부모와 자녀는 지내고 있지 않았어요. 어차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랑은 같이 안 지내지? 옛날에도 나하고는 말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쟤하고는 말하고 지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멀어졌다 그러죠.
중년, 노년에도 자식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지낸다의 기준이 달라요. 많은 자식들은요, 안 보고 지내는 게 제일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녀의 기준대로 잘 지내잖아요. 부모의 기준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급적 안 보고 지내는 게 제일 잘 지내는 거다. 자식은 그건데 부모의 입장에서 안 보고 지내는 게 제일 잘 지내는 거라고요?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잘 보면서 잘 지낼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잘 보면서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좋은 얘기 해줘야지요.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해야지요. 물론 내가 자식과 멀어짐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럼 듣기 싫은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만 쟤는 내가 싫어하는 얘기 하기 때문에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혹은 또 잘 지내고 싶으면요. 인간의 마음은 진짜 모든 심리는 단순해요. 자꾸 뭔가 해주면은 잘 지내요. 그런데 해주는 게 부모님은 자꾸 김치 생각하고 음식 생각하고 밑반찬을 생각해요. 근데 자식들이 생각하기에 해주면 좋아하는 건 진짜 미안하지만 대부분 돈밖에 없어요. 올 때마다 몇만 원씩 주면요. 잘해줘요, 다들.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자식의 입장에서 잘 지낸다는 기준과 부모의 입장에서 잘 지낸다는 기준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잘 지내는 기준은 안 싸우고 지내는 거예요. 서로 불쾌한 일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안 싸우고 불쾌한 일이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가급적 안 만나고 어쩌다가만 만나고 짧게 있으면은 불쾌한 일이 없으니까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좀 더 매일같이 자주 보면서 자식의 매일 부모를 보고 웃어주면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잘 지내는 거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했을 때 자식의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를 듣고 자식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바꿔주면 부모 입장에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잘 지내는 거는 자식 입장에서 못 지내는 거고요. 자식 입장에서 잘 지내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못 지내는 것일 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일치하는 집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 그 사이에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결국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자식 입장에서 잘 지내는 게 나를 덜 보는 건데 그건 내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좀 덜 봐주다가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으면 좀 더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싸우면 좀 덜 보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식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을까요? 끊는 경우도 있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끊는 경우에 첫 번째는 학대에서 나와요. 그런 집이 없을 것 같지만요. 부모가 자식 때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숨기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되거나 공권력이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부모 입장에서 참 속상하긴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쪽을 선택하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식이 끝없이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하면은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관계를 끊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같이 싸울지언정. 그런데 너무너무 부모님한테 금전적으로 엄청 심한 피해를 갖다 입혔다. 그게 반복된다. 그래서 부모님도 노후가 진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모가 자식과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끊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끊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모한테 피해를 주니까 올바로 된 상태가 아니겠지요.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데 부모가 억지로 자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다가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가 관계를 끊었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 부모가 너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모가 가끔 자식과의 관계를 갖다 끊는 경우는 결혼한 집의 경우에 나를 택할 것이냐 며느라기를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네 남편을 택할 것이냐 사이에서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에 자식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식의 배우자를 만나야만 되는데 자식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보기만 하면은 화가 나서 본인이 못 참게 되면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공황이 발생할 정도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면은 부모가 자식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외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자식을 본 지 오래됐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오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엄만 이러면 안 돼, 아빠는 이러면 안 돼, 이지만 너무 본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거북해서 연락을 안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자식한테 관계를 끊어야지 하고 나서 그 끊음은요, 보통 일주일, 2주에 가지가 않아요. 그랬다가 부모님 쪽에서 결국은 다시 연락하게 되거나 너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다고 너 관계를 연락을 안 해 하고 화가 나서 연락하게 되거나 그렇게 돼서 괜히 끊는다고 했다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쉽게 너랑 나랑 이제 인연을 끊자는 얘기는 가급적 덜 하시는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게 뭔가 더 우습게만 되거든요.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과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진짜 죄송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요,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로 되어 있지요. 아직 정확한 개수를 모릅니다. 이 뇌세포 하나하나는 결국 뭐냐? 비유를 들면 CPU인 거예요, CPU. 근데 우리 뇌는 이렇게 기판 위에, 딱딱한 기판 위에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 뇌의 기판은요, 피예요. 피 속에 뇌세포가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는요, 사실은 전선이에요. 배웠듯이. 그래서 실제로 전선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절여내 놓잖아요. 실제로 우리 뇌세포의 액선도 뇌세포 안에 전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전부 다 절연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잘못해서 그게 벗겨지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뇌에 변성질환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 수 없는 뇌세포에 실제로 전기가 흘러서 뇌파도 찍으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의 이 뇌세포의 활동이 누적이 되다가 보면은요, 몇 년에 한 번 뇌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한 6개월에서 1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은 감기입니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우울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뇌가 파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파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폭풍이 오지요. 그렇게 폭풍이 오듯이 뇌도 결국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뇌에도 네? 태풍이 오듯이 이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생기냐? 아니에요. 실제로 우울증은 많게 봤을 때 지금의 평균 연령을 고려했을 때 죽기 전에 10명 중에 3명, 죽기 전에 10명 중에 2명만 겪어요. 아직 우울증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단독인 어떤 유전자가 발견된 건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걸리게 태어난 사람은 우울증까지는 안 가는 거고 일주일 있으면 그래도 자기 생활 차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안 그런 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의 원인은 진짜 죄송하지만 뇌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안 걸리게 태어난 사람들이 과연 완벽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아니지요. 여러분이 우울증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유전자들 대신 다른 유전자들이 차지했잖아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경우만 생각하지만 때때로 자연은 더 나쁜 경우밖에 없어요. 우울증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우울증의 자가진단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백우울 척도라는 게 있어요. 백우울 척도는 이런 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1번 문항, 슬픈가? 2번 문항,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느냐? 이게 21개인데 기억하다가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3번 문항, 자꾸 뭐 후회하게 되는가? 4번 문항, 죄책감이 있는가? 그 다음 문항, 벌 받는 것 같은가? 그 다음 문항은 나 자신을 자꾸 자책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내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이나? 사람들을 피하게 되나? 짜증을 내나? 눈물이 나나? 뭐를 하려고 하면 엄청 노력이 드냐? 아침에 피곤하냐? 잠을 자냐? 체중이 줄었냐? 그런데 체중이 엄청 늘어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 입맛이 떨어졌냐? 그러나 엄청 단 것만 과식해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 술만 먹거나. 몸이 여기저기 아프냐? 성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문항에서 특정 점수가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되고요. 그래서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요. 몇 점 이상은 심한 우울증, 몇 점 이상은 중간 정도 우울증, 몇 점 이상은 가벼운 우울증, 몇 점 이하는 우울증이 아닌 상태. 백우울 척도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러나 저는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또 쓸 수 있는 나머지 하나 척도는 뭔가 하면은 백불안 척도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있는데 슬픈 감정은 작고요. 가장 주된 증상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온몸이 떨리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화끈거리거나 오싹하거나 하고 유체이탈한 듯한 이상한 기분도 들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공황이에요. 공황. 가장 주된 증상이 공황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울 척도 자체에서는 높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이 공황이 내가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심하다가 여름이 되니까 싹 다 없어져서 몇 년 동안 괜찮다가 몇 년에 한번 지하철 탈 때와 그런데 생각해보면 겨울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거는 우울증의 2차 증상으로 공황이 올 수도 있지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분의 또 우울증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몸만 되게 아파요. 그래서 우울증인 동안에 소화도 안 되고 팔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PMS도 엄청 심해지고 그냥 아프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체 증상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용한 자가진단 척도가 되지요. 우울증과 증상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거나 오진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만성피로증후군이지요. 만성피로증후군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슬프고 눈물이 나온다 같은 감정적인 부분은 매우 적다고 느껴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지치고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할 수 없고 만사가 지루하고 손가락 끝도 까딱하기 힘든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우울증을 의심하지 않으면은 만성피로증후군이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은 통증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섬유근육통이나 근막통증 증후군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요, 당연히 섬유근육통이나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힘들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환자분들이 힘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약을 먹고 통증이 다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근막통증 증후군이나 섬유근육통보다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이 있었던 분들도 있지요. 가끔은 목이나 허리가 엄청 아픈데 디스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이게 그렇게 아플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울증으로 인한 경우가 있어요. 또 우울증인데 잘못 진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 자율신경 부조화, 자율신경 불균형이라고도 하고 자율신경 부조화라고도 하고 교감신경 흥분이라고도 하고 미주신경 실신이라고도 하고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게 돼서 그때부터
우울해졌다는 분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공황인 경우가 많아요. 미주신경 실신은 옛날에는 어떻게 진단을 했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게 미주신경 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꽉 누르면 실제로 기절을 하게 해서 미주신경 실신이 발생하나 안 발생하나로 진단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아픈 분이 있어서 요새는 안 해요. 그래서 미주신경 실신은 많은 경우에 환자분이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미주신경 실신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공황의 한 증세로 어지럽고 쓰러진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런 경우들 사실은 신체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우울증인 경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신 분들도 알고 보니까 우울증일 때는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지 억지로 먹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배가 아파요. 우울증일 때는 그냥 먹고 싶을 때만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게 보통 하루 세끼 밥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음료수, 어떤 분은 과자, 어떤 분은 사탕, 그리고 제일 돈 많이 드는 거는 딸기. 어떤 분은 딸기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우울증으로 딸기만 먹으면서 사느라고 재정이 파탄 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울증일 때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러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내가 우울증으로 입맛이 없어서 뭔가를 먹으면 토하는 건데요. 내가 섭식장애구나 하고 오해하기도 하세요. 섭식장애는 한번 오면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3달 섭식장애인데 저절로 낫잖아요. 사실은 섭식장애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입맛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섭식장애인 분들은요, 입맛이 사라지지 않아서 본인들이 걱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우울증인데 놓치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이 경우네요. 고도비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겨울철에 한 4달 동안 한 30kg 늘어요. 여름에서 봄 사이에 다 빼요. 겨울철 되면 또 늘어요. 그건 생각하세요.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해서 그래? 아니에요. 대사 과정 자체에 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확 30kg 늘면서 꼼짝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살이 빠지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다이어트 약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위고비도 잘 안 들어요. 이분들한테 가장 좋은 다이어트 약은 위고비가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항우울제인 성분을 갖다 섭식장애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약도 있어요. 부프로피온이라는 성분은 날트레손이라는 성분이라 이렇게 해서 섭식장애 약으로 실제로 나와요. 일시적인 우울증과 내원이 필요한 우울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간의 차이가 있지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또 증상의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만 슬퍼 눈물만 나와로는 우울증의 진단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몇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면이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졌다. 체중이 너무 확 늘거나 줄어들었다. 혹은 무기력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거나 피곤하지 않는다.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거나 혹은 안 그러던 사람이 너무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런 식으로 단지 마음만 우울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상당 부분의 신체적인 증상을 갖다 같이 동반해야 하게 돼요. 그래야지 진단 기준이 충족이 되고 그게 이제 일주일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우울증은 디프레션이 되는 거고요. 우울감은 그냥 블루가 되는 거지요. 강박적 성격장애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강박적 성격장애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돼요. 예를 들어서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은 더 빨라져요.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부하 직원이 꼭 야단쳐요. 제대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되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다,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의 분들이 살면서 이어왔던 물건을 갖다 잘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놔요. 그러나 이 물건을 갖다 버리지 않는다의 범주가 있는 거는 감정적인 거랑 관계가 없어야 돼요. 결혼식 사진 버리지 않는 거 그런 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강박성 성격 장애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상당 부분 인색해요. 그래서 진짜 돈을 갖다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요, 능률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강박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 항상 일이 너무 많대요. 근데 옆에서 보면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이긴 하지만 완벽하지가 못해요. 이런 것들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진짜 미안해요. 인색한 사람, 수전노, 돈 안 쓰는 워커홀릭, 돈 안 쓰고 저축하는 것만 좋아하는 워커홀릭. 그러나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잔소리도 되게 많지요. 본인의 방식대로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이랑 달라요. 그럼 강박증은 뭐냐? 강박증은 4가지 범주로 움직여요. 첫 번째는 위생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손도 자주 씻고 혹은 밖에 나가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런 다음에 오염될까 봐 꼭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꼭 어디 방문할 때 문고리 돌릴 때 꼭 폴리그럽을 끼고 나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문을 열 때 손으로 안 열고요, 발을 탁 밀어넣어서 한 다음에 이거를 탁 해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 확인이에요. 전기불, 가스불 계속 확인해요. 휴대폰 충전 확인도 요새 많이 늘었어요. 휴대폰이 100%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계속 충전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는 분도 있고, 물건 놓고 왔나 확인도 하고. 그런데 이 확인은 왜 그러냐? 이걸 이렇게 해놓지 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요. 세 번째 범죄의 지상은 원치 않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강박증 환자는 그 유명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의 강박증 뭐냐? 근친상간이에요. 자기가 근친상간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거는 원치 않는 생각이었거든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했냐? 이 지구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어. 무의식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병자로 만들어야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해서 우산 쓰고 다니기도 하고, 징크스, 숫자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그거 해야 되고요. 또 확인 강박증인 분들도 있어요. 몇 날 며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진짜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야만 되고, 뜬금없이 10년 동안 안 만나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15년 전에 나랑 거기 갔을 때 옆에 진수가 있었니 없었니 물어봐요. 원치 않은 생각인데 떠오르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지나친 완벽주의인데요. 대칭을 딱 맞춰야 돼서 대칭 강박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트 필기 강박. 노트 필기만 하다가 결국은 못 보고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발표할 때 보면은요, 폰트랑 색깔만 밤새 맞추고 있어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런 다음에 우리 연예인 중에 유명한 분들의 그 탁 짜여진 냉장고. 물건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게 이제 강박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강박증은 보통 10대 중반이나 후반에 생겨서 평생 동안 이어져요. 그러나 굉장히 심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보통 때 나의 강박은 살만한 정도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도 돼요. 꼼꼼해서. 강박증인 분들이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약을 틀리지 않겠지요. 얼마나 좋아요. 강박증인 분들이 영양사가 되거나 강박증인 분들이 식당에서 일하잖아요. 위생이 철저해요. 강박증인 분들은요, 코로나 때 감염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울증 기간만 불안도가 올라가면서 강박증이 와요. 그래서 본인이 강박적 성격 장애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울증 기간만. 우울증이 나오면 괜찮아요. 어떤 분은 우울증이 아닐 때는 위생에 대한, 감염에 대한 공포에 해당되는 강박 증상이 있어요. 우울증이 되잖아요. 원치 않는 생각이 강박 증상이 돼서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오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이거 말 실수해서 걔가 나한테 화가 나서 나랑 절교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요. 걔가 자는데 카톡 보낸 다음에 답 안 하면은 우리 절교 끝장났어 그러면서 불안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무기력증,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별로 생활 습관이나 방법은 없어요. 우울증은 결국 뭔가 하면은요, 특히 무기력증이 심한 우울증은요, 나는 우울증이 아닐 때 아침 8시부터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그게 한 5시간 늦춰지는 거예요. 오후 1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시에 일어나서 밤에 한 4시쯤 자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서 늦게 자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안 하고 버티잖아요. 4시에 자는 게 한 3시 30분으로 당겨지는 대신 4시간 동안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일 때 제일 좋은 생활 습관이 뭐예요? 그럼 전 얘기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제일 좋아요. 우울증일 때 제일 좋은 식습관이 뭐세요? 하면 얘기하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만치 드세요. 우울증일 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우울증일 때는 보통 저녁 7시까지 책을 못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절대로 공부를 하지 마세요. 8시, 9시에 공부가 되면은 새벽 1시까지 조금 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집중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인 분한테 얘야 햇볕을 쬐라. 그거는 그 사람의 수면 패턴을 깨서 괜히 햇볕 쬐려고 우울증인데 새벽에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잖아요. 8시에서부터 12시까지 괜히 불안하고 공황만 일어나고 무기력하고 짜증만 나요. 우울증일 때 햇볕을 쐬라. 햇볕 쬐려고 밖에 나가잖아요. 걸을 때마다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가서 한 대 확 한 대 때리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우울증인데 사람 안 만나면 더 심해진다. 우울증일 때 사람 만나잖아요. 애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나 비꼬는 것 같아요. 혹은 쟤네들은 저렇게 말도 잘하는데 나는 말도 안 나오고 난 바보 같아서 집에 들어오면은요 그 장면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내가 내 경제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나는 우울증일 때도 제때 일어나서 제때 직장 가야 되겠지요. 그거만으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지만 학교 졸업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있겠지요. 그것만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거를 좋은 생활 습관이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과부하예요. 우울증일 때는요, 결국 해야만 되는 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경기가 나쁘냐,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냐 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케인즈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그분이 한 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엄청나게 다 잘 살고 나보다 훌륭한 것 같잖아요. 마지막엔 나랑 똑같아요. 죽기 전에는요,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다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남들은 행복하고 나는 좀 덜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많이 갖고 나는 덜 가진 것 같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는요,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간병인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죽을 때는요, 결국은 6인실, 요양병원 6인실에 가서 우리는 전부 누워있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듯이 신은 인간에게 죽음과 끝이라는 평등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너무 불평등하다고 할 때마다 누가 부럽잖아요. 어차피 쟤도 죽어 생각하면서 우리 그냥 웃으면서 한번 넘기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부적절하게 가볍게 해봤습니다.